전남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 시행하는 것을 불가했다고 지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 주제가 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23분이 함께 움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색출한다는 말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시민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당대표 상태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대표에게 끝까지 분신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국물이죠.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후원총회라는 그런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해당입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와 같이 당의 불신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당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모두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좀처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모시고 관련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얘기 조금 뒤에 하고 먼저 궁금한 거는 권성동 지금 이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국가 수반, 국가 원수, 그러니까 최고 이 원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어떤 자격, 역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지금 공석인데 이 장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 그거는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시청자분이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행정부 수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데 두 개가 다른 건가? 이렇게 이제 혼선이나 혼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야기로는요.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그 시점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면한 주요한 과제 중에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제2요구권 행사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국방장관, 행안장관과 같이 공석인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문제들이 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죠. 이번 주 화요일에. 가장 나머지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곧바로 이제 반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도 이야기를 했고 또 국회 선출 몫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의 손을 빌리는 그런 임명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반론이 거의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가 가능한 것이니까 과거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했듯이 제2요건 행사도 가능하고 예. 그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권한 행사들까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접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빌드업을 염두에 두고 최초의 헌법재판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그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하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도 가능하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의견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되고 두 장관 임명은 된다. 이렇게 계속 그 초기의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본인이 공언한 게 있으니까 그 입장을 또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사실 이제 헌법학계에서 많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중론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헌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하고 판단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나머지 권한 범위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제2요구권 행사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시절에도 이미 2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의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우리 헌정사의 선례를 비춰보더라도 좀 적절하지 않은 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할 수 없고 제2요구권은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참 여야 간에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이러다가 한덕수 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예. 우리가 계엄, 내란, 그다음에 탄핵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여당 대표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입니다. 예. 자, 이 시기에 권한 대행, 즉 여당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여당 대표와 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 대행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국정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국정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과 관련돼서 네. 맞지 않는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여당과 여권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야당의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었느냐? 거부권 6개 그 농업4법 포함해서 거부권 행사할 때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여수 특검 이거 같이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당 얘기도 듣고 야당 요구도 듣고 국민들의 요구도 수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광화문에서 저렇게 윤석열 빨리 잡아들여라 마라 이거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많은 시민이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국정이 국민들이 원하는 내란에 대한 특검을 지금 당장 내란했다고 처형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특검을 통해서 조사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관성, 즉 여권이라면 정부의 대표라면은 국가의 안정화를 갖다 기하는 게 제1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라서 어떨 때는 권한 행사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권한 행사할 수 없고 예. 이게 무슨 여당입니까? 지난번 이런 청개구리 궤변이 처음이 아니에요.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잖아요. 참여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을 갖다가 처벌하자 그럴 때는 또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에 반하는 그런 청개구리 행동이었는데 지금도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특검 통과, 장관 임명 이런 것들에서 국민들의 여망이라든지 또는 헌정 질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예. 이런 일과는 정반대대로 가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의 혼란을 여당이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점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민주당의 요구와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의 요구 사이에서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만에 하나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의 불안정성이나 다가올 역풍은 다 알고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핵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여러 사람들의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더 밀어붙이기 위해서 엄포용으로 겁박을 하기 위해서 자꾸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건지 어느 쪽에 가까운 거예요? 민주당이 국가를 혼란하기 위해서 탄핵을 국무총리 지금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혼란이 그러니까 아니라 만약에 탄핵하려고 했으면 정말로 지금의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계엄 막았어야죠. 내란 막았어야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유지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우리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거국 중림대강 얘기를 했었어요. 국가의 안정화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 한덕수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내란 특검 문제도 당연히 같은 선상에서 올려놓고 얘기하는 게 국가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예. 지금 이거는 1월 1일까지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란 특검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거 거부권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총리실 앞으로 뛰어갈 판이에요, 지금요. 좀 그런 점에서 이것을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한덕수 총리가. 그냥 엄포용이 아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런 그 금융, 환율이라든지 예. 이런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갖다가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봐요. 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은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할 때 네. 이미 그때 행사할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돌려보냈겠죠. 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본인도 상당히 고심이 깊고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2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상당한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지금 바로 법안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또 여당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여당 원내 지도부가 또 견지하고 있는 일정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당의 상황도 고려해서 좀 숙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분위기가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유출되기도 하고 의원총회, 비공개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내용들도 녹음이 돼가지고 그게 또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이러다가 진짜 쪼개지는 거 아니냐. 뭐 안 쪼개지더라도 심리적 분당 상태를 맞았다.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분위기? 그 의원총회 내용이라든가 예. 또는 뭐 의원 단체 대화방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보신 국민들의 또 일정한 평가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그것대로 아프고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로. 그 평가 자체를 틀렸다고 하거나 왜 이런 게 나가서 우리에 대한 이런 인상이 형성되느냐. 지금 이걸 문제 삼기에는요. 민심이 굉장히 비등점을 넘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예. 특히나 어쨌든 그 당론보다는 헌법을 또 중시해서 또 보수가 지켜야 될 헌법, 민주주의, 의회주의와 예. 같은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름의 고심과 결단 끝에 표결에서 일정한 선택을 하신 분들, 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배제와 낙인 찍기, 뭐 차별, 나아가서는 색출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어쨌든 민심을 얻어야 되는 정당으로서는 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친한계 쪽에서 녹음하고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접근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누가 녹음하고 공개를 했는지는 뭐 전혀 알 길이 없어서요. 예. 그리고 지금 복수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약간 다른 관점들을 갖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경로로 뭔가 확보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걸 누가 전달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녹음된 내용 자체가 팩트라고 하면 예. 그게 알려진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그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는 것이죠. 네, 궁금한데 왜 이분들은 탄핵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친한계든 친윤계든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탄핵에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건지 정말 당이 분열되는 게 싫어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친한계도 다 따라야 됐다라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탄핵을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현실적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각자의 지역구에서 받는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신변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까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영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에서 현실적으로 그 체감하는 여론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지지 기반은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로는 현실적으로 좀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런 네.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제 그 전통적인 지지층 위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탄핵을 굉장히 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크죠. 그러다 보면 그런 압력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이가 되면서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잖아요.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역구가 다 있지만 지역 구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것도 국회의원의 몫이지만 또 전체 나라 전체의 여론이라든지 나라 전체 상황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탄핵 찬성 비율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7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물론 지역구에서는 다르게 나오지만 영남권이라든지 강원도 쪽에서 물론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이번에 탄핵 표결에 찬성한 12명의 국회의원, 또 기권이나 무효로 다른 종류의 의사표시를 한 11명의 국회의원, 이분들의 선택이 대단히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분들이 헌법, 민주주의, 의회주의와 같은 가치를 최우선에 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당을 재건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반도 갖춰지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고 이제 이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또 비대위원장으로 이 당을 수습할 사람으로 누가 앉을지도 관심입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 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고 그런 경륜과 경험을 많이 중시를 했고요. 시대 정신에 좀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 어떤 리스크도 혼자 받게 되고 마이크도 한 마이크보다 두 마이크가 낫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분리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혼자서 할 경우에 아무래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 선망인가요? 아니면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혹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하셨을까요?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또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저도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신한 원외 인사가 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의견이 많아서 당 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닥을 잡았다 안 잡았다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20일 어제였죠. 원래 좀 정해지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비대위원장 인선에 굉장히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중진 의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 어떻게 되느냐. 도로 친윤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보세요? 와야 된다라기 무슨 원톱이냐 투톱이냐 사실 네. 국민들이 그거 관심 있습니까? 핵심은 과연 국민의힘이 이대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지금 청개구리 궤변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상 유례 없는 계엄 내란이라는 사태를 맞이했는데 민주주의 정당의 아무리 보수 정당이라도 그런 계엄과 내란에 반대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 입으로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계엄 해제에 찬성하지 않았고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내란에 대한 국민들의 처벌, 즉 탄핵에 대해서는 뭐 당론으로 거부까지 했습니다. 지역구 구민들 이야기 안 들을 수 없었다 그랬는데 지역구 구민들도요 탄핵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영남에서도 탄핵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냐? 국민의힘은 지금 무슨 정치를 하는 거냐?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지역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헌법 정신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다면 오로지 당리당략, 자신들의 그 한 줌 남아 있는 그 권력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대표를 갖다가 몰아내고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벌써 몇 번째입니까? 4번인가 중에 지금 3번을 쫓아냈어요. 당대표를. 이런 도대체 지금의 그 국민의힘 친윤 다수파가 탄핵을 거부한 거는 결국은 자신들의 주도권이 만약에 탄핵이 돼서 대선으로 지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의 소위 세대 교체
친윤들이 대거 정계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으로 가는 거. 예. 이것이 두려워서 지금 똘똘 뭉쳐서 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어려운 숙제, 난제잖아요. 예.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쇄신도 하지 않으면서 표는 얻어야 되는 거. 네. 이 어려운 숙제를 원톱이 한다고 풀 수 있고 투톱이 한다고 풀 수 있습니까? 지금은 원톱이냐 투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힘의 쇄신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느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런 그 당리당략을 갖다가 잘 똘똘 뭉쳐서 팀워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선수가 높은 오선, 권영세, 나경원 예. 뭐 이런 사람들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굉장한 저는 당이 국민의힘이 몇 달 못 갈 거라고 봅니다. 해산의 절차를 갈 거라고. 예. 근데 도로친윤당 뭐 당이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우리 박창환 교수님은 이제 내다보시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지율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적지 않아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당시 여당의 지지율은 10%대까지 뚝 떨어졌는데 지금은 2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떨어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재인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표가 받은 것보다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 예. 대표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받았던 지지율하고 지금의 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차이를 보면은 그때만큼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친윤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게 그렇게 지지율 면에서 또는 보수층의 어떤 지지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나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보시는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당 지지율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48대 24가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저걸 제가 아무리 당 대변인이지만 저걸 높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더블 스코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10%대까지 예. 떨어졌어요. 아니 그런데요. 어쨌든 더블 스코어면은 선거하면 못 이기는 스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걸 높다고 말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안 거고요. 된다. 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 이번 주 수요일에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그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 탄핵의 강 피하려다가 계엄의 바다로 간 여당 네. 이런 제목을 뽑았거든요. 이게 저희 당의 한 보좌관이 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조선일보 일면 제목으로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제가 뭐 그 각 지역에서 지역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탄핵 트라우마나 뭐 그런 걸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가 지금 그러면은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한 당의 진정한 입장은 무엇이냐. 예. 그다음에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당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국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대단히 엄중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에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계엄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당의 집단 지성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단히 엄중한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예. 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고 오실까요?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국회, 이것을 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제 임기가 26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뭐 1%에 불과하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뜨고 있는 이 상황, 앞으로의 파급력까지 보자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뜨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파급력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탄핵 정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신뢰감 높은 정치인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의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엄을 해제한 게 어디입니까? 결국은 국회였어요. 국회죠. 예. 그다음에
이 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진 거고 그리고 그 내란을 갖다가 처벌하기 위해서 탄핵을 시킨 것이 어디입니까? 국회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국회를 주도한 게 누구냐? 물론 뭐 야당도 주도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우원식 의장이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우원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번 탄핵 전국에서 계엄 탄핵 전국에서 가장 주목도 갖고 예. 신뢰도가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목도와 신뢰도가 그럼 바로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느냐?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 아, 그런가요? 대선 후보는 어떻게 예. 결정되나요? 당에서 경선도 거쳐야 되고요. 예. 또 대선 주자로서의 국민의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뭐 당의 당심도 중요하지만 중도층 민심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도층이 뭐,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우원식 의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으로서 우원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예. 대선 주자로서 그러면 우원식은 이제까지 뭘 해왔느냐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예. 때 좀 예. 다른 관점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비슷해졌어요. 정치적으로 재개가 가능해요? 아니면 어려워요? 일단 현 상황은요. 예. 그 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라고 하는 엄중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로 인해서 여권의 모든 주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시점의 여론조사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개막하게 된다면 그때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필요로 하는가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야당에서는 소위 뭐 계엄 동조당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 프레임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른바 그 명태균 씨 황금폰이라고 하는 15만 5천 개의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는 그 휴대전화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포렌식을 해보면은요 어떤 정킹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연루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큰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것처럼 예.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함부로 부인했다가는 당의 운명이 걸릴 정도의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반 이재명 유권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으로서는 구상을 해야 예. 됩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을 가장 잘 공박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다시 한번 호명을 받을 기회가 수 있는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앞서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지는 아직은 이제 모르니까. 근데 조기 대선 얘기 나왔으니까 앞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여전히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닌다. 한동훈 대표 사살설 얘기만 하더라도 그거를 국회에서 폭로한 김어준 씨가 과장됐다라고 얘기했던 박선원 의원이 바로 또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숙인 거 가지고 비판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사실은 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얘기는 저는 사실 방송에서도 그랬고 이제까지도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과연 이게 음모론으로 우리가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문제냐 예. 한 번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 우리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엄 얘기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 남발한다고 비판했잖아요. 예. 근데 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사살설이니 뭐 이런 것도 한번 정말로 냉철하게 다시 한번 다시 돌이켜 봐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다음 주에 시간이 한번 없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